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과 약국에서 진단키트와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수석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주위에서 코로나19 다시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환자 수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유행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 확진을 한 다음에 이제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행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유행이 2월 달 말 정도에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근데 그 2월 달에 그 정점에서 한 주 동안 입원 환자가 800명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소강 상태를 보내면서 5월 달, 6월 달에는 100명 전후에 일주일간 입원 환자가 100명 전후였거든요. 근데 7월 말부터 갑자기 입원 환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8월 첫째 주에 861명. 좀 전에도 이제 보도가 됐지만 예. 이제 과거 유행의 정점에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행이 사실 좀 시작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점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행의 정점에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많이 겪으면서 호흡기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주로 겨울철에 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여름철 굉장히 무더울 때 또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왜 그러는 걸까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감염 질환도 사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태풍도 있고 장마도 있고 하면서 이제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이 이제 주로 유행을 하고요. 이제 저온 이제 건조한 그런 겨울에는 사실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이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게 지금 4년여의 경험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면역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거나 자연 감염됐을 때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한 3에서 4개월 정도 딱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언제든 다시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면역 상태에 따라서 지금 1년에 한 2번 정도씩 그런 유사한 유행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로운 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런 유행이 더 촉진되거나 또 길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KP3이라는 또 새로운 변이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유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변이가 이번에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오미크론 세부 계통이죠. KP3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는 주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게 매번 그 변이 바이러스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을 잘 해보시면은 2020년 이제 코로나19가 들어오고 나서는 변이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 알파벳이 바뀌었습니다. 네. 알파, 델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까지 오고 난 다음에는 이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운 그리스 알파벳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거는 지금 인간을 감염시키는 데 최적화된 그런 상태로 지금 변이가 된 상태고 이제 이 오미크론에서도 이제 계속 하위 변이가 생기면서 기존의 변이를 조금씩 회피하면서 이제 유행을 작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KP3든 그 이전에 JN1이든 다 마찬가지로 다 예.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고 다 유사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임상적으로 전파력, 중증도, 증상 이런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변이가 이렇게 조금씩 바뀔 때마다 면역 회피 능력이 생기면서 유행을 약간 더 촉발하고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호흡기 감염병이 이제 유행하는 겨울철 오기 전에 좀 새로운 신규 백신 준비한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접종했던 사람도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연 감염이든 백신 접종을 하든 그 면역의
그 효과가 한 3, 4개월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는 정말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접종을 진행을 권유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이제 가을철이 되게 되면 이제 또 대규모 유행이 또 한 번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이번 가을을 대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뭘 접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지금 유행이 사실 조금 일찍 왔거든요. 네. 좀 일찍 온 상황인데 지금 국내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한 5월 정도까지 유행하던 JN1에 대한 그런 그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접종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아마 8, 9월에 지금 정점을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럼 백신 접종이 지금 예상으로는 10월부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행은 JN1이 아니라 KP3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제약회사들에서 KP3에 대한 그 백신들을 개발해서 접종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서 고위험군들에 한해서는 접종 시기를 좀 당기거나 J1 말고 KP3 같은 좀 지금 돌고 있는 균주에 맞는 그런 백신 접종을 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좀 방역 당국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고령층이랑 면역 저하자 등은 예방 접종이 10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올림픽 때 지금 프랑스 파리 코로나19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서도 지금 최소 4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곧 폐막을 하긴 합니다만 또 전 세계로 선수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관람객들도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여름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유행이 시작을 했고요. 일본 역시도 매 주당 그 몇 명이 입원한지 이런 걸 카운팅을 하는데 최근 한 주에 5천 명 정도가 입원합니다. 우리나라 800명이랑 인구 대비를 해도 일본 유행 상당히 심하거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0%가 코로나 양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제 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나서 6번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유행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코로나19는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걸 갖다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조금씩 그 유행 시기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동안 경계심이 많이 풀려 있었는데 다시금 또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하니 이걸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지금 뭐 치료제도 그렇고 자가검사 키트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는데 이런 부분이 더 뭔가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여러 번 걸리면서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위중증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입원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접종이나 이제 자연 감염이 생겨도 그런 항체나 이런 면역력들이 오래 유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있어서는 지금 아직도 코로나19는 상당히 위험한 질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국민들 마찬가지로 안 걸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19의 핵심은 그런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내느냐가 지금 사실 핵심인 그런 부분들이라서 정부의 방역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고위험군들 중심의 방역으로 이제 주도해 나가고 정부에서는 국민들은 사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또 괴롭고 또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면서 좀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유행은 계속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위험하신 고위험군의 보호와 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계속 거듭해 주시고 계신데 정부가 그런 일환으로 좀 치료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주기를 주 2회로 늘리고 이달 안에 추가 구매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역시 이것 또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게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가격이 다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고가의 약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질환자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남짓의 그런 본인 부담금만 가지고 치료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이런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렇게 잘 소비가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것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이제 일시적으로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뭐 아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병청에서 이제 지난 5월에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을 하면서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이 됐는데 뭐 이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뭐 감기 정도다, 좀 심한 감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고위험군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뭐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 자체는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감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롱코비드입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전 세계 롱코비드 누적 환자가 4억 명이고 관련된 경제적 영향이 1조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오미크론 이전에는 롱코비드에 그 걸리는 비율이 한 10%였다 그러면 오미크론이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도 한 3에서 4%는 롱코비드로 굉장히 장기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걸렸다가 마는 게 아니라 걸리고 난 이후의 후유증도 상당한데 이 3에서 4%라는 게 어떤 그 외국 감염병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3에서 4%라 그러면 조심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서 이제 젊은 층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금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